뭘 꼬라봐, 영감탱이야. 소주잔을 내려놓는 손이 느렸습니다. 너무나 느려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죠. 종로 뒷골목 선술집 수진이네에 들이닥친 양아치 셋은 그게 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수진만은 알고 있었어요. 저 노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이 골목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종로 3가 뒷골목은 낮에도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한낮에도 가로등이 필요한 그런 골목이었죠. 그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선술집. 수진이네는 간판도 없이 문고리에 매달린 낡은 홍등 하나로만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단골들만 아는 곳이었고 단골들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박진태가 그 가게 구석자리에 앉은 건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작업복에 낡은 등산화 차림이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랑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73이라는 나이가 그의 몸 어딘가에는 분명히 쌓여 있을 텐데 그게 어디인지 선뜻 짚어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등이 꼿꼿했고 앉은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소주잔을 드는 손목에는 불필요한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말없이 두부김치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문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태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수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서너 명 더 있었습니다. 건너편 탁자에 혼자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중년 남자, 창가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년 부부. 모두 조용했고 수진이네는 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소리가 낮아지는 곳. 수진이 10년 넘게 지켜온 분위기였어요. 그 평화가 부서진 건 7시 20분쯤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경첩이 비명을 질렀고 문 손잡이가 벽을 쾅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2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셋이 들어섰는데 그들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이 공간과 맞지 않는 소음을 달고 있었어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손에 들린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부딪히는 캔 소리, 그리고 가장 앞에 선 민철이 가게 안을 훑어보며 내뱉은 말. 뭐야, 여기 할매 술집이야? 수진이 카운터 뒤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오늘 자리가 좀 있잖아요. 자리 3개면 되는데. 민철은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어요. 수진이 막으려 해도 셋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와 빈 탁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로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꺼내놓으면서 민철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혼자 앉은 박진태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진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쏘아보는 것도 아니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민철을 건드렸어요. 아무 반응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 무시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그 눈빛이 민철에게는 어쩐지 불쾌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뭘 꼬라봐, 영감탱이야. 민철이 소리쳤어요. 가게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고 창가의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수지는 카운터 뒤에서 두 손으로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박진태는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한 번 더 해봐.
더 크게. 민철이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 일행 중 한 명인 재훈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야, 이거 찍어. 조회수 나오겠다. 셋이 박진태를 에워싸듯 다가서며 스마트폰 렌즈를 들이밀었고 민철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미안한데요, 할아버지. 저 무서워서 눈 못 뜨겠어요. 어떡하죠?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태를 향해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스마트폰 렌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피하지도 않고 렌즈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자 민철이 박진태의 소주잔을 손가락으로 튕겨냈어요. 잔이 탁자 위를 굴러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감, 이거 내가 깼는데 어떡할 거야? 수진이 카운터를 박차고 나왔어요. 손님,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민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서더니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아줌마. 나한테 반말이야? 여기 영업 안 하고 싶어? 수진의 팔이 꺾일 듯 비틀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박진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그 동작 하나로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 손 놔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가장 작은 소리였는데 어쩐지 가장 크게 들렸어요. 마치 벽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철이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팔을 놓았어요. 그러고는 박진태를 돌아봤는데 노인은 이미 두 걸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철이 팔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박진태가 손목을 잡는 것이 더 빨랐어요. 건장한 청년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손목 한 군데를 잡혔을 뿐인데 온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의 안색이 흰 종이처럼 바뀌었어요. 박진태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잔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잡혔던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박진태를 노려봤어요. 뭔가를 내뱉으려는데 박진태의 눈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화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끝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수진의 낡은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운터에 엎어놓은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수진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전화를 받으러 들어간 사이 창밖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을 때 그 뒤로도 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골목 전체가 까만 차로 채워지는 데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차 문들이 열리고 짧게 다듬은 머리에 어두운 계열의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발소리도 말소리도. 그냥 조용하게, 그러나 압도적인 숫자로 가게 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민철은 창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직도 손목을 문지르며 박진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었거든요. 재훈이 창문 너머를 보다가 굳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야야야야. 저거 뭐야? 민철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전체를 메운 검은 차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오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민철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먼저 들어온 건 2명의 선발대였습니다. 그들은 문을 양쪽으로 잡고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들어선 남자가 강태식이었습니다. 48살. 현재 서울 북부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보스.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이 바닥에서 눈치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강태식은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박진태를 찾았습니다. 구석자리, 허름한 작업복,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앉아 계신 분. 강태식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 완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민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재훈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까먹고 그대로 손에 쥔 채 굳어버렸어요. 세 번째 일행인 성욱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박진태는 강태식의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앉아라, 태식아. 짧은 호칭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강태식은 그 두 글자에 등을 고추 세우며 마주 앉았어요. 부하들은 가게 안팎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철 일행을 에워싸는 형태로, 그러나 직접적인 위협 동작 없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강태식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저 셋이? 수진 씨 팔 잡았어. 박진태가 민철 쪽으로 눈짓을 했어요. 강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과 눈이 마주쳤지만 강태식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게 민철에게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데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강태식이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선발대 중 한 명이 민철에게 다가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라는 의미였어요. 민철은 벌벌 떨면서 재훈의 핸드폰까지 끌어당겨 영상을 지웠습니다. 클라우드 백업까지. 부하가 확인했어요. 그러는 사이 가게 밖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부하 2명이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민철의 신분증 번호, 재훈의 직장, 성욱의 주소, 스마트폰 하나에 찍힌 얼굴 정보만으로 10분도 되지 않아 세 사람의 신상이 탈탈 털렸습니다. 재훈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갔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재훈의 핸드폰으로 곧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훈의 두 손이 탁자 위에서 떨렸어요. 민철의 SNS 계정이 순식간에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올린 게시물들,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영상들, 욕설이 담긴 댓글들. 불과 몇 분 만에 댓글창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박진태는 민철을 보지 않았어요. 수진에게 새 소주잔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새 잔을 가져오자 박진태가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 씨, 팔 괜찮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박진태는 그냥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가게 분위기 망가진다. 수진이 웃음과 눈물 사이에서 코를 훌쩍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열흘치 위로보다 나았습니다. 강태식이 자리를 정리했어요. 민철 일행은 부하들에게 이끌려 가게를 나갔고 골목 바깥에서 차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식은 박진태에게 이 골목 근방을 자신이 신경 쓰겠다고 했고 박진태는 짧게 됐어라고만 했어요. 강태식이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내들이 줄줄이 뒤를 따랐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재호는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클라우드로 한 장의 캡처를 빼돌려 놓았어요. 강태식이 박진태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의 정지 화면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캡처를 자신이 아는 유튜버에게 넘겼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구독자 27만의 채널 실시간 서울 뒷골목. 영상이 올라간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현직 조폭 보스가 할아버지에게 90도 절. 종로 뒷골목에서 포착된 충격 장면. 아침이 되기 전에 조회수가 3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수가 올라가는 동안 멀리서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해가며 박진태의 얼굴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층 빌딩 30층. 주식회사 태영그룹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새벽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회장 이진혁이 태블릿 화면을 내려놓으며 비서를 불렀어요. 박진태가 살아있어. 종로에. 비서가 굳었습니다. 이진혁은 그 이름을 12년 만에 입에 올렸어요. 그의 손끝이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혁이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건 곳은 세 곳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성의 대표 변호사 구혜림, 최측근 임원 배찬수, 그리고 종로구 일대 재개발 사업과 연결된 시의원 1명. 전화 통화는 짧았지만 각각의 수신자는 전화를 끊은 뒤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진태 자신에게 직접 손대지 않고 그의 주변부터 조용히 허물어뜨리는 방식. 12년 전에도 이진혁이 택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진혁이 박진태를 두려워한 건 그의 폭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박진태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도 먼저 건드렸다는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12년 전 철권회를 무너뜨릴 때도 이진혁이 가장 공들인 것은 싸움이 아니라 박진태가 싸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조직원들의 가족, 그들이 보호하던 상인들, 이 골목 저 골목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하나씩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진태는 그럴 때마다 폭력 대신 물러섰어요. 이진혁은 그 방식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언젠가 박진태가 그 결심을 내려놓는 날이 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였습니다. 먼저 조용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주변을 없애는 것. 한편 정우혁은 집으로 돌아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 찍혀 있는 것이 단순히 검은 차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강태식의 얼굴,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진태의 옆모습. 정우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기사였는데 제목은 이랬어요. 철권의 해산선언, 조직 자진 해체 창립 회장 박진태, 공식 은퇴. 정우혁은 스크랩 속 얼굴과 사진 속 옆모습을 번갈아 봤어요. 일치했습니다. 정우혁의 어머니 이경애는 박진태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경애가 아들에게 말해준 것은 수진이네에 좋은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없이. 정우혁은 그게 어머니가 지키려 한 비밀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보다 빠르게 이진혁의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네 건물주 황기철에게 전화가 간 건 그 아침이었어요. 황기철은 태연 부동산 개발 출신 인물이었고 이진혁의 한마디 지시 앞에서 2번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임대료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2배로.
수진이 카운터 뒤에 서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배. 지금 내는 금액의 2배면 가게 수익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진은 법무사에게 연락했지만 계약서 안에 임대인의 일방적 조정 조항이 있다는 확인만 받았어요. 10년 전 가게를 처음 열 때 너무 기뻐서 꼼꼼히 보지 못했던 그 계약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틀 뒤 이번에는 박진태가 직접 표적이 됐습니다. 박진태가 묵고 있는 곳은 종로이가의 낡은 여관이었어요. 4층짜리 건물의 2층 끝방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주인 내외가 그를 알아서 따로 묻는 것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관 주인 내외에게 구청으로부터 연락이 갔습니다. 무허가 장기 투숙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여관 측에서 당장 내보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었지만 주인 내외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민원이었거든요. 그들이 박진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진태는 주인 내외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혹스럽고 미안한 표정. 애꿎은 사람들이 곤란해진 것이었어요. 박진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짐 정리할게요. 며칠 안에. 주인 내외가 손을 내저었지만 박진태는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는 방으로 돌아가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치 살림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어요. 가방을 꾸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폭력으로도 위협으로도 아닌 민원 한 통으로. 이진혁이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접 건드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박진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 12년 전에도 같은 방식이었죠. 그때 철권회를 해산하게 된 것도 조직원들의 가족이 하나씩 곤란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으니까요. 박진태는 수첩을 가방 맨 위에 올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이진혁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것,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박진태는 그것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소주 한 잔으로 다스려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전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수첩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 한 줄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태영. 12년 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쓰려다가 신문사를 떠나야 했던 기자였습니다. 같은 시각 정우혁은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불려갔어요. 정 기자, 태영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어. 정우혁이 자리에 앉으며 편집국장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그날 찍은 사진 삭제하고 종로 관련 취재 일체 금지. 대신 광고 계약 갱신. 정우혁이 편집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창밖으로 갔다가 다시 편집국장에게로 돌아왔어요. 취재도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간 거고 우연히 찍은 거예요. 알아. 그래도 그쪽에서 알고 있는 거야. 정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편집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혁은 결론을 알아챘습니다. 태영그룹이 광고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광고 계약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정우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편집국장실을 나온 정우혁은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삭제하려다 멈췄어요. 화면 속 박진태의 옆모습. 어머니가 수진이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짓던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일 때의 표정. 그날 밤 정우혁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아침 탑골공원 앞. 박진태. 정우혁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여관에서 짐을 꾼 노인이 여관을 나오면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자에게 연락을 넣는 것이었다는 걸 정우혁은 그때 몰랐어요. 아침 5시였습니다. 박진태는 여관을 나서며 주인 내외에게 봉투 하나를 남겼어요. 밀린 반값보다 조금 더 들어있는 봉투였는데 주인 내외는 그 봉투를 들고 계단 위에 서서 박진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박진태는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간 뒤였어요. 갈 곳을 정하지 않은 채 새벽 종로를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든 노인이 인적 드문 거리를 천천히 걷는 풍경이었어요. 노점 자리를 닦는 상인, 편의점 진열대를 채우는 직원, 새벽 청소를 시작하는 환경미화원. 박진태는 그 사람들을 지나치며 걸었습니다. 이진혁이 12년 동안 건드리지 않다가 지금 움직인 것은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직 살아서 종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여전히 지키려는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태는 그걸 알면서도 걸었어요. 걸음을 멈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결국 그가 발길을 멈춘 곳은 탑골공원 입구 벤치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박진태는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전태영의 번호, 정우혁에게 보낸 문자 확인,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이름들. 12년 전 이진혁의 방식에 무너졌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나 괜찮아. 어르신 여관에 전화했더니 짐 싸셨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진태가 짧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앉아 있을 때 있어. 내일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카운터 뒤에 주저앉았어요. 이진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수진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2배 통보가 단순한 건물주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수진의 뼛속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2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위생점검 통보가 날아왔어요. 정기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에 의한 특별점검이었어요. 수진이 10년 넘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통보였습니다. 점검 결과는 가혹했어요. 주방 환기 설비 기준 미달, 냉장 보관 온도 기록 미비, 소방 대피 통로 확보 미흡. 3가지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 정지였습니다. 수진은 영업 정지 통보문을 받아들고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통보문을 문에 붙이는 순간 가게가 멈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잠시 후 수진은 천천히 손을 올렸어요. 통보문을 문에 붙이고 나서 뒤돌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태가 가게 앞으로 왔어요. 문에 붙은 종이를 보고 한동안 서 있다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가게 안에 있다고 했어요. 박진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수진이 임대료 이야기부터 위생점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박진태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진태가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황기철이라고? 네. 박진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황기철.
태연 부동산 개발 임원 출신. 이름 하나에서 시작된 연결이 바로 거기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박진태는 아직 수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진혁의 이름을 꺼내는 것은 그 이름의 무게를 수진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세 번째 타격은 더 깊은 곳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전화를 걸어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연그룹 법무팀에서 저희 조직 관련 세무조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종로구 시의원 2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회장님 쪽으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제가 선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박진태가 전화를 끊었어요. 방 안에 혼자였습니다. 오늘 묵을 곳으로 잡은 종로 인근 모텔의 작은 방이었어요. 창밖에는 서울 밤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진태는 한동안 그 빛을 바라봤어요. 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진의 가게가 멈췄어요. 강태식이 손을 뺐습니다. 이진혁이 12년을 기다렸다가 사흘 만에 움직인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박진태는 그게 자신이 1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의 무게를 이진혁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가족도 조직도 폭력도 없이 지내온 12년. 그 방식 그대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진혁은 알고 있었어요. 박진태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전태영의 번호 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12년 동안 폭력을 내려놓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도 그 결심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진혁이 그 결심을 무기로 삼아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박진태는 그 물음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가락이 전태영의 번호를 짚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이 번호에서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구혜림이 준비한 내용 증명이 수진에게 도착했습니다. 시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 계약 해지, 14일 이내 명도, 강제 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 수진이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는 동안 그녀의 두 손이 탁자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수진은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 공간을 지키는데 10년을 썼는데 그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박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내용 증명이 왔어요. 박진태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때가 됐네. 탑골공원 앞 벤치에는 새벽 이슬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박진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종이컵 커피를 2개 들고 온 정우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공원 안을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에 새소리가 났습니다. 정우혁이 먼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신문사에서 사진 삭제하라고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진태가 그 말을 듣고 정우혁을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왜 안 했어? 어머니가 이 어르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거든요. 이름도 뭐 하시는 분인지도. 단골이라는 말만 하셨는데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실 때 쓰는 방식이 그거예요. 박진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철권의 해산 기사 스크랩 갖고 있지? 정우혁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박진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 기사 쓴 기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은퇴가 아니야. 이진혁 측에서 그 기자 가족 신상을 털었어. 결국 신문사를 떠났지. 지금은 경기도 양평에서 카페하고 있어.
정우혁의 손에서 종이컵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며 컵을 바로잡았어요. 그 기자가 당시에 확보한 게 있어요? 직접 물어봐. 박진태가 낡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뜯어 건넸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태영. 정우혁은 그 이름을 받아들고 내려다봤어요.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박진태가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시 후 말했어요. 이진혁이 12년 전에 가져간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철권의 자금이 아니야. 철권회가 보호하던 사람들이 낸 돈이야. 종로 골목 상인들, 쪽방촌 주민들, 재개발로 쫓겨난 사람들. 이진혁이 재개발 명목으로 그 돈을 쓸어간 거지. 정우혁의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게 증명이 돼요? 전태영 기자한테 물어봐. 하나 더. 박진태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 가게 건물 등기를 떼봐. 황기철이 실제 소유주인지. 그것으로 아침 약속은 끝이었어요. 박진태가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우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꺼내 등기 열람 서비스에 접속했습니다. 수진이네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떴습니다. 소유자 태연부동산개발 주식회사. 황기철은 명의인이 아니었어요. 건물의 실제 주인은 처음부터 태연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10년 동안 수진이 임대료를 낸 곳이 결국 이진혁의 회사였다는 것이었어요. 정우혁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경기도 양평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전태영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진태 어르신께 연락처 받은 기자입니다. 찾아뵐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였다가 사라졌고 도로가 넓어졌다가 좁아졌어요. 정우혁은 그 풍경을 보면서 이 일이 어디까지 닿을지 짐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쩐지 짐작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정우혁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걸 알고 기다렸다는 건지 어느 쪽이든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정우혁의 등골을 곧게 세웠습니다. 카페 양평일기는 강변 근처 작은 단층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두 볶는 냄새가 났고 나무 탁자들이 놓여 있었으며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나온 남자가 전태영이었어요. 60 초반으로 보였고 눈이 맑았습니다. 기자 시절이 남긴 예리함이 주름 사이에 아직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전태영이 커피 2잔을 들고 탁자에 앉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12년 전 제가 기사를 끝까지 못 쓴 게 있어요. 이진혁과 종로 재개발 자금건이요? 맞아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서류가 신문사 서버에서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협박 전화가 왔죠. 가족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정우혁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잠시 후 물었습니다. 그 서류 원본이 아직 있습니까? 전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운터 뒤 선반, 책들 사이에서 낡은 파일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탁자 위에 놓였어요. 정우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2년 전 종로 재개발 구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철권회를 통해 위탁 보관한 자금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이 태연부동산 개발로 흘러들어간 이체 내역서가 있었어요. 원본은 아니었지만
서류의 출처와 경위가 전태영의 손으로 직접 작성된 기록과 함께였습니다. 정우혁이 서류를 넘기는 동안 전태영이 말을 이었어요. 박진태 어르신은 그때 직접 이진혁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에. 그리고 이진혁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정우혁이 서류 넘기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창밖을 봤다가 다시 전태영을 향했습니다. 어르신이 지금도 그 결심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연락처를 줬겠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강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났어요. 정우혁이 파일 봉투를 조심스럽게 다듬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다만 하나만 조심해요. 뭐요? 이진혁은 기사가 올라가기 전에 막으려 할 거예요. 당신 신문사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서두르되 혼자 움직이지 말아요. 정우혁이 양평을 나오는 버스 안에서 파일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보조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2시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방 잠금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창밖을 봤어요.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정우혁은 신문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대학 선배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였어요. 경제 전문 유튜버로 구독자 80만 명을 가진 곳이었는데 선배 이름은 한소진이었습니다. 방송기자 출신으로 10년 경력을 갖고 있었고 대기업 비리 관련 취재를 다루는 채널로 입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파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소진이 서류를 펼쳐들고 읽는 동안 정우혁이 등기 캡처와 전태영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함께 올려놓았어요. 한소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진혁이야? 네. 검증해야 해. 이 이체 내역서가 12년 된 건데 원본 확인 없으면 쓰기 어려워요. 전태영 기자님 직접 만나봐야 해요.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원본 공개 동의하셨는데 얼굴 노출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한소진이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잠시 뒤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양평 가서 확인하고 증인 섭외는 정 기자가 맡아요. 재개발 피해 당사자들 중에 지금 연락 닿는 사람 있어요? 박진태 어르신이 연락망을 갖고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드려봐요. 정우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부터 나으리 움직임의 시간이었어요. 정우혁은 태연 부동산 개발의 설립 연도, 대주주 구성, 계열사 편입 경위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진이네 건물이 태연 부동산 개발 명의로 편입된 시점이 12년 전 재개발 추진 시기와 정확히 겹쳤어요. 공개 자료만으로도 타임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소진은 양평을 다녀왔어요. 전태영은 원본 서류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직접 노출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한소진이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박진태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박진태는 12년 전 종로 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주민들의 연락망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철권의 시절 직접 보호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중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 당시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어요. 혼자 핸드폰 하나 들고 나 박진태야. 오래됐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12년 동안 그 목소리에서 오는 감각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들리니 과거가 따라왔습니다. 박진태는 한 명에게 10분 이상 통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명확하게, 그리고 그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수진이네 가게는 여전히 영업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가게 문을 닫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박진태가 연락한 상인 중 한 명이 수진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12년 전 종로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다가 재개발로 쫓겨난 이목순 할머니였어요. 72살이었습니다. 이목순이 수진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아가씨, 나 그때 잃어버린 가게 이야기 아직 기억해요. 어디다 말하면 된다고 하면 말할 수 있어. 수진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참았어요. 이건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이진혁 쪽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배찬수가 정우역의 신문사에 다시 한번 연락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편집국장이 아니라 발행인 직통이었습니다. 광고 계약 갱신 규모를 2배로 올리겠다는 제안과 함께 정우역을 해당 부서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우역은 그날 편집국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정 기자, 미안하지만 부서 이동이 생겼어요. 문 앞으로. 정우역이 편집국장을 바라봤어요. 문화부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닌데요. 회사 결정이에요. 정우역이 편집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소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 당겨야 해. 언제 가능해? 한소진의 답장이 왔어요. 내일. 준비됐어. 그날 밤 늦게 정우역은 박진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영상이 올라가요. 알았어. 걱정되는 건요. 이진혁 측에서 미리 알고 막으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진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혁 씨 막으려 할 거야.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움직였어. 그게 이쪽 힘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혁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 박진태가 혼자 전화기 앞에 앉아 한 명씩 전화를 돌리던 나흘이 그 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한소진의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조용했어요. 12년 전 종로 재개발,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나? 그러나 내용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체 내역서 사본, 태연 부동산 개발 계열사 편입 타임라인, 건물 등기 문서, 그리고 3명의 피해 당사자가 얼굴을 가리고 등장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했어요. 이목순 할머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당시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하는 목소리가 영상 내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상은 3시간 만에 조회수 20만을 넘겼습니다. 이진혁은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잖아. 그러나 배찬수의 표정이 달랐어요.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합뉴스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댓글창에 이름이 이미 가득 찼어요. 이진혁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통신사가 기사를 받았고 인터넷 매체들이 줄줄이 받았었어요. 태영그룹, 12년 전 서민 재개발 자금 유용 의혹. 제목들이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배찬수가 이진혁에게 다가섰어요. 구혜림 변호사가 연락 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수진인의 명도를 강행하면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명도 계속해. 배찬수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혁이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유리창 안쪽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도시의 불빛 위에 겹쳐진 자신의 얼굴. 이진혁은 그 반사된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한편 종로 뒷골목, 영업 정지 통보문이 붙은 가게 안에서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소진의 영상 링크가 들어온 건 이목순 할머니에게서였어요. 아가씨, 이거 보세요. 수진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얼굴을 가린 할머니가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목순이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쥔 채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수진의 두 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턱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탁자 모서리를 짚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싸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수진은 그 영상 하나로 알았어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영그룹 이사회 사회이사 최은경이었어요. 법학 교수 출신으로 이사회에서 이진혁과 여러 번 의견이 충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오늘 공개된 내용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한 줄짜리 글이었지만 파장은 달랐습니다. 그룹 내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입을 연 것이었거든요. 최은경은 이미 이사회 임시 소집을 요청해 두었어요. 이진혁이 보고를 받은 건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배찬수로부터 보고를 받는 동안 이진혁의 손이 팔걸이를 천천히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태영이 움직였습니다. 한소진 채널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지켜보던 전태영은 양평 카페에 홀로 앉아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의 손 옆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협박 전화를 받은 날짜와 통화 시간, 협박 내용을 기록해둔 메모였어요. 그리고 그 메모 옆에는 당시 내용 증명 사본이 있었습니다. 발신 법무법인이 한성법무법인이었어요. 구혜림이 12년 전에도 이미 이진혁의 변호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태영이 전국 단위 방송 뉴스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어요. 12년 전 철권의 해상 관련 미제 취재건이 있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요. 이튿날 아침 방송 뉴스에서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철권의 해산 자금, 종로 서민 쌈짓돈이었나 12년 만에 수면 위로. 리포트 안에는 이체 내역서, 원본 영상, 당시 피해 상인들의 증언, 태연 부동산 개발 계열사 편입 타임라인이 담겼어요. 리포트 말미에 앵커가 이진혁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진혁의 회장실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어요. 언론사들의 확인 요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연락, 거래처, 임원들의 우회적인 전화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연결된 라인의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이름 나오면 안 된다. 이진혁은 그 문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배찬수를 불렀어요. 구혜림 연결해. 구혜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원본이 나온 이상 법적으로 차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을 시도하면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진혁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회장실 안을 걸었습니다. 창가에서 문 쪽으로, 문에서 다시 창가로. 배찬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이진혁이 멈춰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30층 아래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배찬수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한소진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업로드된 지 1시간이 되지 않은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짧았습니다. 12년 전 진짜 피해자가 직접 말합니다. 영상 안에서 이목순이 얼굴 가림 없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이진혁은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당시 서류를 들어 보이는 장면, 목소리가 갈라지면서도 카메라를 피하지 않는 장면,
영상이 끝났을 때 이진혁이 태블릿을 탁자에 내려놓은 뒤 한동안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배찬수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강태식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건 정우혁이었습니다. 정 기자님 맞죠? 저 강태식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우혁이 등을 고추세웠어요. 회장님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요. 12년 전에 이진혁 쪽에서 저희 조직한테도 접촉이 있었어요. 그때 건넨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었어요. 당시엔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정우혁이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강태식이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태식이가 늦었다고.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 강태식이 넘긴 자료는 다음날 아침 정우혁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12년 전 이진혁 측이 강태식의 조직에 접촉하면서 건넨 협력 요청 문서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재개발 지역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용역 계약서였는데 그 안에 태연 부동산 개발의 법인 도장과 이진혁의 결재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조직이 재개발 반대 상인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태연 측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강태식은 당시 그 계약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 자체는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왜 버리지 않았냐고 정우혁이 물었을 때 강태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회장님이 언젠가 이걸 필요로 할 것 같아서요. 정우혁은 그 문서를 들고 한소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소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원본이 있고 서명 있고 법인 도장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에요. 한소진이 연결한 곳은 전국 단위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는 이미 한소진의 영상을 보고 독자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강태식의 문서가 추가되면서 보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이사회 임시 소집이 열렸어요. 회의실은 태연그룹 본사 28층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탁자 중앙에 태연그룹 로고가 새겨진 명패들이 놓여 있었고 벽 한쪽은 통유리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씩 자리에 앉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최윤경이 안건을 올렸어요. 이사회 멤버 8명 중 5명이 이진혁의 의장 직무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진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는 자리에 앉은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윤경이 그를 바라봤어요. 이진혁의 두 손이 회의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채로 미동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이진혁은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이사회실의 긴 탁자, 그리고 자신이 앉은 끝자리.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오후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진혁이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12년 전에도 이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서울이 있었어요. 오후의 햇빛이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회장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임의 출석이었지만 이진혁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는 배찬수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비워두라고 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이진혁은 입장 발표 없이 바로 걸어 들어갔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혜림 변호사가 한성 법무법인을 통해 태영그룹과의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이진혁이 검찰에 출석한 다음 날이었어요. 12년을 함께한 법무법인이 손을 뗀 것이었습니다. 이진혁과 연결된 시의원 2명이 각자 SNS에 무관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같은 날이었어요. 수진이네 가게의 영업 정지 해제는 그 이틀 뒤였습니다. 구청 점검 결과 당초 민원 접수 자체가 허위 신고로 확인됐어요. 신고자를 추적했더니 태영그룹 계열 법무팀 직원 명의로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직권으로 영업 정지를 해제했고 시정 명령 3가지도 함께 취소됐어요. 담당 공무원이 수진에게 직접 전화해 안내를 했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최윤경이 이사회 차원에서 처리했어요. 태연부동산개발이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계약 조건을 전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진이네 계약 조항 변경 역시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0년치 계약 조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수진이 가게 문을 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문고리에 홍등을 다시 걸고 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렸어요. 빨간 불빛이 들어왔죠. 10년을 지켜온 그 불빛이 며칠 만에 다시 종로 뒷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수진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골목을 봤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골목이었는데 어쩐지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박진태가 들어섰어요. 평소 시간보다 조금 일찍이었습니다. 작업복은 여전히 허름했고 등산화는 여전히 낡았어요. 수진이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박진태는 자기 자리로 걸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두부김치 있어? 처음이었어요. 그 이름 2글자. 10년 동안 수진 씨였다가 오늘은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 소매로 눈을 닦으며 웃었어요. 있죠, 어르신. 두부김치와 소주가 나왔습니다. 박진태가 잔을 들었어요. 정우혁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곧이어 강태식도 들어섰어요. 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박진태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태식아 앉아. 박진태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을 다 녹이기에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충분했어요. 강태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4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말이 많지 않았어요. 수진이 김치찌개를 불에 올렸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네요. 빨간 홍등빛이 창에 반사됐고 골목 바깥에서 저녁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박진태는 소주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12년 전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한 날 그는 폭력 없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겠다고 했어요. 그 결심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증거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방식으로 그리고 12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 그게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죠. 박진태가 잔을 내려놓으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한 잔 더. 수진이 웃으며 소주를 따랐어요. 종로 뒷골목 수진이네에 다시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홍등 불빛이 골목에 번졌고 찌개가 끓었고 4사람이 조용히 그 안에 있었어요. 이번엔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종로 뒷골목 작은 선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노인 한 분의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관에서 짐을 꾸려야 했던 새벽. 수진 씨 가게 문에 붙은
영업정지 통보문, 그리고 강태식 씨가 12년을 품고 있던 봉투 하나. 그 장면들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박진태 어르신의 결심이에요.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것. 폭력 대신 사람을 택하겠다는 것. 그 결심이 12년을 버텼고 결국 이진혁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봤죠. 진짜 강함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옳은 방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결국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이라는 것. 이목순 할머니처럼, 전태영 기자님처럼, 정우혁 기자처럼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결국 진실을 움직인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한켠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